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보고에 나토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1,400발 동시 발사 징후. 기존 요격 가능 수량은 688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28개국 중 19개국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 체계를 검증하자. 브뤼셀 품질감리 책임자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6시간 뒤 전 세계 군사 지형이 뒤집혔습니다. 무너진 건 미사일이 아니라 오래된 방산 질서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46시간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 회의실에서 손을 든 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긴급 공동조달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째였죠. 미국 측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고 테이블 건너편 폴란드 대표단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불편한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요. 제 이름은 엘레나 슈트라우스입니다. 나이는 53이고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나토 산하 독립품질감리 기관에서 31해째 일하고 있죠. 방산 체계의 품질을 검증하고 조달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에요. 특정 국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쪽에 서는 게 제 원칙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감정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시계장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집 안에는 항상 정밀 도구와 수치 이야기뿐이었고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틀린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날 브뤼셀 회의는 표면상으로는 예산 검토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이틀 전 나토 정보공조센터가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전개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단순 훈련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란이 중동 전선 다수에 배치된 탄도 전력을 실전 운용 상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보 등급은 제가 감리 경력 31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기존 방공 패키지 증강안을 제시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현재 배치체계 추가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납기와 단가를 설명했어요. 테이블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폴란드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납기가 언제냐고 물었죠. 14달에서 16달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폴란드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루마니아 측도 같은 표정이었고요. 즉시 전개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테이블 곳곳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받았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 앞에 놓인 서류 더미 맨 위에는 이미 2개의 체계 비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미국 측이 제시한 증강한 수치였고 다른 한쪽은 우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집한 비교 대상 데이터였어요. 저는 숫자가 적힌 쪽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우리는 브랜드가 아니라 납기와 불량률을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측 발표자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죠. 저는 계속했어요. 이미 우리 기관의 예비 조달 검토 목록에 올라온 체계가 있습니다. 생산 체계, 납기, 초기 불량률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숫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는 준비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조달 검토 상위권, 한국 방공 체계.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서로를 쳐다봤고 몇몇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요.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봄, 브뤼셀의 그 회의실에서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브뤼셀 본부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직업병이죠. 숫자가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시계 부품 하나가 공차를 벗어나면 전체를 분해해서 다시 맞췄듯이 저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날 저녁 나토 정보공조센터에서 보고서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숙소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2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어요. 이란 동시발사 가능량 1400발. 페이지 여백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항목을 찾았어요. 중동 일대 나토 연계 기지와 파트너 기지에 현재 배치된 요격탄 총합. 수치를 더해 나갔어요. 더하고 또 더하고. 마지막 숫자를 적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688발. 저는 잠시 그 두 숫자를 나란히 봤어요. 1400대 688.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전면 교전이 벌어진다면 현재 배치 체계만으로는 절반도 막지 못한다는 의미였어요. 요격에 실패한 나머지 절반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대로 미국 측 자문단이 움직였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자문단 대표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탠리 코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후반 짧은 머리에 항상 노란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이 자문단 소속이기 전에 방산 로비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걸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자문위원이지만요. 그가 웃으면서 두꺼운 보고서 한 부를 건넸습니다. 추가 생산 일정 단축 계획이라고 했어요. 기존 14개월에서 14달을 줄여 42일 이내에 초도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표지를 보고 받아들었습니다. 얇게 웃으면서요. 숙소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처음부터 읽었어요. 읽으면서 페이지마다 메모를 달았습니다. 3번 읽었어요. 결론은 간단했죠. 42일이라는 수치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이 있었지만 실제 가동 승인 날짜는 비어 있었어요. 납품 경로 계획서에는 운송 허가 신청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었고요. 예정. 저는 그 단어의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어요. 14달이면 전쟁은 이미 끝난 뒤다. 4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없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감리 경력 31년 동안 제가 배운 게 있다면 그것 하나입니다. 숫자처럼 생긴 희망은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조달 검토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체계 쪽 페이지를 펼쳤어요. 납기 관련 항목에 물음표가 2개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직접 달아놓은 거였어요. 현장 실사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요. 저는 출장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대한민국. 실사 목적 생산 체계 및 납기 적합성 독립 검증. 서명을 하고 파일을 닫으면서 저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기대는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직접 가서 보고 재고 확인한 뒤에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비행기는 사흘 뒤였습니다.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공항이 조용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항은 크고 분주했죠.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소란스럽지 않은 그런 조용함이요. 저는 수화물을 찾으면서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중 나온 사람은 조달청 소속 연락관 박성준 씨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짧은 영어를 쓰다가 제 한국어 실력을 확인하더니 바로 한국어로 전환했어요. 저는 대학원 시절 아시아 방산 체계 비교 연구를 하면서 한국어를 익혔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장 소통에는 충분한 수준이죠. 박성준 씨는 차를 타자마자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현장 실사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는 일정표를 훑으면서 물었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를 볼 수 있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한 없이 전부 다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제한 없이. 방산시설 실사에서 그 말을 듣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 구역은 보안 구역입니다. 저 라인은 촬영 금지입니다. 이런 말부터 나오니까요. 저는 뭔가 메모를 하고 싶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민가가 사라졌습니다. 도로 양옆이 산이었어요. 한참을 더 들어가자 검문소가 나왔고 서류 확인 절차가 시작됐죠. 3중 확인이었습니다. 신분증, 감리 자격증, 사전 승인서. 저는 세 가지를 모두 꺼냈어요. 검문소 직원이 꼼꼼하게 대조하고 나서야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좋은 신호였어요. 출입 관리가 엄격할수록 내부 관리도 엄격한 경우가 많거든요. 시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건물이 산 안에 있었어요. 정확히는 산악 지형 아래, 지하에 조성된 완전 밀폐형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거의 식별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입구를 지나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자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졌죠. 천장 높이만 20m는 좋게 됐습니다. 조명은 밝았고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어요. 벽면 여기저기에 센서와 계측 장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세어봤습니다. 자동화 라인이 5개, 보조 라인이 2개. 근데 이상했어요. 그 넓은 공간에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본 다른 방산 시설들, 미국이든 유럽이든 라인 하나에 보통 수십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각 라인마다 서너 명의 숙련 인력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기계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 김영철 씨에게 물었어요. 한 라인에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감리용 최소 인력 포함해서 라인당 4에서 6명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동화율이 어느 정도냐고 다시 물었어요. 93%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어요. 천천히. 손이 조금 느려진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샘플 채취였어요. 저는 감리관으로서 무작위 샘플 채취 권한이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라인, 어떤 단계 제품을 볼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지목하는 거죠. 이게 진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에요. 준비된 샘플은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3번째 라인 중간 공정을 지목했습니다. 조립 완료 직전 단계의 제품 15개를 무작위로 꺼내달라고 했어요. 김영철 씨는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제품들이 계측대 위에 놓였어요. 저는 직접 캘리퍼스를 들었습니다. 하나씩 재기 시작했어요. 수치를 읽고 적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고 15개를 다 재는데 25분쯤 걸렸습니다. 측정이 끝나고 저는 수첩에 적힌 수치들을 나토 기준 허용 공차 상한선과 비교했어요. 15개 전부 기준선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상한선 끝까지 간 게 아니었어요. 15개 평균값이 허용 공차의 12% 수준이었습니다. 상한선 근처에도 가지 않은 거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철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무표정도 아니고 기대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수치가 항상 이 범위 안에 있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지난 2년간 월별 불량률 데이터를 드리겠다고요. 외부 기관 검증이 포함된 수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자료가 도착했어요. 2년치 월별 불량률.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일직선에 가까웠어요. 거의 변동이 없었죠. 어떤 달은 올라가고 어떤 달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낮고 평평한 선이었어요. 저는 그 그래프를 한참 봤습니다. 생산 속도 비교도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조달하던 서방 체계 월간 생산량과 나란히 놓고 보니 수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기존 체계 대비 월간 생산량이 10배를 넘었어요. 라인 수와 인력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더 큰 의문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설비 이력이었어요. 자동화 라인 자체의 유지 보수 기록과 가동 중단 이력을 보고 싶다고 했죠.
김영철 씨는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두꺼운 바인더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열어서 해당 항목을 찾아줬어요. 가동 중단 이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24개월 중 예정된 정기 점검을 제외한 비예정 중단이 단 2차례였어요. 그것도 각각 2시간, 3시간. 원인과 조치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돼 있었고요. 저는 바인더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아온 시스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다듬어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시설을 나오면서 박성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가로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이 시설이 언제 지어졌냐고요. 박성준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20여 년 됐다고요. 처음엔 규모가 작았는데 계속 확장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그 세월이 저 낮고 평평한 불량률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적은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자동화율 93%, 공차 편차 12%, 월간 생산량 기존 대비 10배 이상, 비예정 가동 중단 2년에 2차례. 브뤼셀 회의실에서 제가 테이블 위에 밀어넣었던 보고서 첫 번째 물음표 납기적 합성. 저는 수첩 한 귀퉁이에 그 물음표를 지우고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확인이 끝났어요. 브뤼셀로 돌아온 건 한국 방문 나흘 뒤였습니다. 수첩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정리해서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12페이지짜리였죠. 저는 그걸 나토 조달 검토 위원회에 제출했고 이틀 뒤 정식 검토 일정이 잡혔습니다. 빠른 편이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기도 했죠. 검토 회의는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미국 측 조달 자문단이 공식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스탠리 코번이 직접 가져온 거였어요. 저는 표지를 보는 순간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시험 조건 변경 요구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기존 표준 요격 성능 시험에 3가지 조건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스텔스 기동 표적. 저피탐 도료를 적용한 기동 표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두 번째, 악천 후 환경. 강풍과 해무 조건에서의 시험을 요구했어요. 세 번째, 전자전 교란. 레이더 교란 신호를 실시간으로 운용하면서 동시에 요격 성능을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고 잠시 생각했어요. 3가지 조건 각각은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실전 환경에 가까운 조건을 요구하는 건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실제로 저도 감리를 하면서 비슷한 조건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죠. 조달 검토가 한국 체계 쪽으로 기울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나온 조건 변경이었으니까요. 게다가 3가지를 동시에 추가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코번 씨를 봤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팔을 얹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일부 위원들이 과도한 조건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실전 환경 검증은 필요하다고 맞섰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의장이 저를 봤어요. 감리 책임자로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조건 변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코번 씨도 저를 봤습니다. 단, 조건이 추가되면 모든 데이터는 공동으로 기록하고 독립감리기관이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독립검증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코번 씨가 한번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조건 변경 수용, 단 독립 공동 기록 조건 포함. 찬성이 더 많았어요. 저는 공식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조건 변경 수용, 단 모든 데이터 공동 기록이라는 문구를 제가 직접 추가해서요. 서명하고 나서 한국 측 연락 창구에 통보했어요.
추가된 시험 조건 3가지와 일정을요. 박성준 씨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준비하겠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어요. 시험 날짜까지 열이틀이었습니다. 그 열이틀 동안 저는 시험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어요. 서해안 인근 시험장이었습니다. 해안가 특성상 해무가 잦은 곳이었고 그 시기는 강풍 빈도가 높은 계절이기도 했죠. 조건 변경 요구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따지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요. 시험 당일 새벽, 저는 5시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해무가 짙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풍속이 초속 12m였습니다. 시험 조건 2번째 항목, 악천후. 예상보다 실제 조건이 더 가혹하게 형성된 거였어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토 위원회 측 참관인들, 미국 측 자문단, 그리고 한국 측 운용팀. 저는 제 자리를 잡고 데이터 기록 장비를 세팅했어요. 오늘 저는 참관인이 아니라 감리관이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제 기록에도 실시간으로 남아야 했죠. 레이더 교란 신호 운용 확인이 됐습니다. 전자전 교란 시작. 3번째 조건도 동시에 적용이 됐어요. 표적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스텔스 기동 표적이 저핏한 패턴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해무속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노이즈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죠. 교란 신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발사됐습니다. 순간이었어요. 저는 화면 수치를 읽었습니다. 교전 시간, 표적 소멸 확인, 데이터 기록 완료. 첫 발이었어요.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해무 속에서, 강풍 속에서, 전자전 교란 속에서 첫 발이 맞았어요. 저는 수치를 적었습니다. 손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잠깐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옆에 있던 참관인 한 명이 작게 탄성을 냈어요. 저는 그 사람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치를 읽어야 했으니까요.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첫발 성공 이후 시험장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참관인들 사이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메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있었죠. 코번 씨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단발 요격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 시험 일정의 마지막 항목은 다층 동시 공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제가 감리 경력 31년 동안 본 방공 시험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구성은 이랬어요. 고고도 탄도 표적, 중고도 순항 표적, 저고도 기동 표적이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고도에서 다른 속도로 다른 궤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공 체계가 동시에 여러 위협을 탐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전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거기에 전자전 교란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저는 데이터 기록 화면을 3개로 분할해 놓았어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각각의 교전 데이터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였죠. 수첩도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표적들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레이더 탐지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방향에서 동시에요. 교란 신호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어요. 화면 노이즈가 아까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수치를 읽기 시작했어요. 탐지, 추적, 교전 준비. 순서가 빨랐습니다. 저는 시간을 쟀어요. 탐지에서 교전 명령까지 걸린 시간을 수첩에 적었죠.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준치 아니었어요.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고고도 탄도 표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이 깜빡였어요. 중고도 교전 데이터 화면이었습니다. 신호가 잠깐 끊겼다가 돌아왔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저는 즉시 수첩에 시간을 기록했어요.
몇 초짜리 지연인지 정확히 재야 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연이 만약 교전 중에 발생한 거라면, 만약 추적 데이터 손실이라면, 만약 표적이 그 틈을 통과했다면, 이 수치가 깨지면 모든 게 끝난다. 저는 화면을 고정해서 봤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어요. 중고도 표적 위치가 화면에서 순간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데이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몇 초였습니다. 정확히는 4초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중고도 교전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즉시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발생한 4초 동안 실제 교전 데이터에 공백이 생겼는지 아니면 화면 표시만 지연된 건지를 봐야 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 표시 지연이었습니다. 교전 데이터 자체에는 공백이 없었어요. 전자전 교란 신호가 데이터 송수신 경로 일부의 간섭을 일으켰고 그게 제 모니터 표시에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실제 체계 내부에서는 교전이 끊김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기록지에 원인을 적었어요. 표시 지연, 교전 데이터 이상 없음, 원인 전자전 교란 신호 간섭. 그리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3개 표적이 모두 교전 중이었어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동시에 저는 숫자를 읽어 나갔습니다. 교전 순서, 소요 시간, 소멸 확인. 첫 번째, 소멸. 두 번째, 소멸. 세 번째, 소멸. 3개 전부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았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눈을 떼고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장 천장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지만 저는 잠깐 그걸 보고 있었어요. 요격률 100%였습니다. 해무 속에서, 강풍 속에서, 전자전 교란 속에서, 스텔스 기동 표적을 포함해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동시 공격에서 모두 소멸이었어요. 옆에 있던 나토 위원 한 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까 화면 지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기록지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화면 표시 지연이었고 교전 데이터 자체는 이상이 없었다고요. 원인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코번 씨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조 인력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이미 말했으니까요. 시험장을 나오면서 박성준 씨가 조용히 옆에 왔습니다. 수고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어요. 아까 4초 지연 상황을 운용팀도 실시간으로 인지했냐고요. 박성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란 간섭 구간을 체계 내부에서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표시 경로와 교전 경로가 분리 설계돼 있어서 표시에 문제가 생겨도 교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표시 경로와 교전 경로 분리 설계. 저는 그 문장 옆에 별표를 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전자전 교란이 들어올 걸 미리 상정하고 설계한 거였어요. 그 과정이 오늘 그대로 실현된 거였죠. 저는 31해 동안 수많은 체계를 봐왔습니다. 실전 상황을 미리 설계 안에 녹여놓은 체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시험 데이터 전체를 정리해서 공식 감리 문서에 올려야 했습니다. 지연 상황 원인 분석, 교전 데이터 무결성 확인, 요격 결과까지요. 마지막 항목을 적으면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전 항목 요격 성공. 요격률 100%.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수첩에 적힌 두 번째 물음표를 지웠습니다. 시험 조건 적합성. 그 옆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두 번째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안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여전히 시험이었으니까요.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가 왔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잠결에 받았습니다. 나토 정보공조센터 당직 책임자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빠르게 말했어요. 이란 발사 감지. 중동 기지 코드레드.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조센터 보안 채널에 접속하자 실시간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감지 시각, 발사체 추정 재원, 예상 낙하 지역 범위. 수치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면서 화면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이 잠깐 멈췄어요. 발사 수량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초기 추정치가 나오고 수정되고 또 수정됐습니다. 최종 업데이트된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어요. 브뤼셀 회의실에서 제가 처음 봤던 그 숫자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1400발. 그 숫자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토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화면에 각국 대표들 얼굴이 하나씩 떴어요. 다들 잠을 자다 일어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감리 책임자 자격으로 접속했어요.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중동 일대 배치 요격 자산 현황, 예상 교전 가능 범위, 추가 전개 가능 체계 목록. 저는 화면 한쪽에 수치를 적어 나갔어요. 그때 미국 측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발언자는 코번 씨가 아니었어요. 미국 측 공식 군사자문 대표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현 상황에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체계를 실전에 즉시 투입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충분한 실전 운용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체계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오작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직접 기록한 수치들이 있었어요. 한국 시설 실사 데이터, 시험 결과 데이터, 교전 기록 데이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체계. 저는 손을 들었어요.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본 감리기관은 지난 3주간 해당 체계에 대한 독립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생산 체계, 품질 기준, 시험 성능. 이 3가지 모두 나토 조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시험 조건은 당초 표준 시험 대비 3가지 항목이 추가된 강화 조건이었고 해당 조건에서 전 항목 요격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검증 미완료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독립감리기관의 공식 검증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저는 품질감리 책임자로서 즉시 배치 승인 권고 보고서를 공식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말을 이으려 했어요. 하지만 의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감리 책임자 권고가 공식 제출되면 조달위원회가 검토한다고 했어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상회의 화면을 닫고 바로 문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공식 권고 보고서였어요. 감리기관 명의로 제출하는 문서였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정확하게 썼습니다. 생산 체계 검증 결과, 품질 기준 충족 여부, 강화 시험 조건 성능 결과, 교전 데이터 무결성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권고 문구를 달았어요. 본 체계는 즉시 배치 승인 가능합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새벽 5시 42분이었죠.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명이 무게를 알고 있어서였어요. 제가 틀렸다면 그 결과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말했으니까요. 오전이 되자 조달위원회 긴급 승인이 났습니다. 즉시 배치 승인이었어요. 동시에 수송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측에 통보가 갔고 박성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전개 목표 시간이 설정됐어요. 48시간 이내였습니다.
중동 주요 기지의 다층 방어망을 완전 전개하는데 48시간이라는 얘기였죠.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체계 규모, 운반거리, 현지 설치와 연동 작업까지 감안하면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송기 편대가 이륙했어요. 저는 브뤼셀 상황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시간 전개 상황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시각, 현지 도착 예정 시각, 설치 개시 예정 시각. 수치들을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상황실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대화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커피컵 소리가 났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지켜지는지 아닌지를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데이터로요. 전개 현황 첫 번째 업데이트가 올라왔습니다. 수송기 현지 도착, 하역 개시. 저는 시간을 확인하고 수치를 적었어요. 예정보다 빠른 도착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음 수치를 기다렸습니다. 48시간. 그 안에 모든 게 결정 날 거였어요. 첫 번째 업데이트가 올라온 뒤로 저는 상황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화면 앞에 앉았고 수첩을 펼쳐 놓았어요. 커피를 한 잔 가져다 놓긴 했는데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화면만 봤죠. 전개 상황이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역 완료, 운반 개시, 거점 도착, 설치 착수. 저는 각 단계마다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예정 시간과 실제 시간을 나란히 적어 나갔어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디서 지체되는지, 어디서 앞서 나가는지요. 지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설에서 본 자동화 라인이 생각났어요. 20년을 다듬어온 시스템이 생산만 빠른 게 아니라 전개 절차도 다듬어져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거점 설치 완료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40분 빨랐어요. 저는 그 수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4시간이 지났어요. 세 번째 거점까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연동 테스트 개시 보고가 올라왔어요. 연동이라는 게 단순히 장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존 배치 체계들과 통신 프로토콜을 맞추고 탐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교전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통합하는 작업이죠. 그게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서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연동 테스트 완료 보고가 예정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연동 오류 항목이 있었습니다. 초기 통신 프로토콜 불일치가 2건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항목 아래를 읽었습니다. 현장 운용팀이 즉시 수동 보정했고 재테스트에서 전 항목 정상이라고 했어요. 2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현장 운용팀이 상황 대응 능력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36시간이 지났어요. 주요 거점 5곳 중 4곳이 전개 완료됐습니다. 마지막 한 곳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외곽 거점이었습니다. 접근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현장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항목을 보면서 처음으로 수치가 늦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란 2차 공격 준비 징후가 올라왔어요. 상황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낮은 대화들이 멈췄어요. 화면을 보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2차 공격이었어요. 그것도 복합 타격이었습니다. 고고도 탄도, 중저고도 순항, 저고도 기동을 동시에 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검증했던 바로 그 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첩을 봤습니다. 전개 완료까지 남은 마지막 한 거점. 그리고 2차 공격 예상 도달 시간. 간격이 촉박했어요. 42시간째,
마지막 거점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접근 도로 우회 경로로 이동 중이라고 했어요. 도착 예정 시각이 수정됐습니다. 늦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우회를 했는데도 원래 예정 시각보다 빠른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2번 읽었어요. 46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거점 전개 완료 보고가 올라온 시각이요. 목표 시간 48시간보다 2시간 앞선 거였어요. 저는 시간을 확인하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46시간. 전 거점 다층 방어망 전개 완료. 그리고 30분 뒤 이란 2차 복합 타격이 개시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실시간 교전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지 않았어요. 이번엔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고고도 탄도 교전 개시. 첫 번째 소멸 확인. 중저고도 순항 교전 개시. 소멸 확인. 저고도 기동 교전 개시. 소멸 확인. 숫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교전수, 소멸수, 요격률. 저는 수치를 읽어 나갔어요. 한 줄씩 한 줄씩요. 마지막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였어요. 전탄 소멸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 숫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낮은 탄성이 나왔어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옆 사람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일어서지 않았어요. 손뼉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수치가 말해줬으니까요. 한국 시설 지하에서 제가 직접 잰 공차 편차가 시험장에서 제가 읽은 교전 데이터가 이미 이 결과를 말하고 있었어요. 감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달랐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쌓은 시스템이 46시간 안에 전개됐고 그 방패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작동했다는 걸요. 조금 뒤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측 추가 발사 명령 취소 감청이었어요. 요격 성공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타격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고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추가 발사 명령 취소. 억지 달성. 그게 다였습니다. 화려한 문장이 필요 없었어요. 숫자 3개면 충분했습니다. 46시간 100% 취소. 상황실 한쪽에서 코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그는 서류를 챙겨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무언가를 말하거나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모든 말을 끝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커피컵을 들었는데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냥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은 없었지만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브뤼셀 새벽이 보였어요.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시가 조용하다는 건 방패가 제대로 섰다는 의미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빠른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보고서를 빨리 씁니다. 데이터가 정리돼 있으면 문장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몇 번을 썼다가 지웠는지 모릅니다. 수치는 다 맞았어요. 수치가 문제가 아니었죠. 마지막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감리 보고서에는 보통 마지막에 총평 문구를 달아요. 건조하고 공식적인 문장이어야 합니다. 저도 31년 동안 그렇게 써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손이 멈췄습니다. 공식적인 문장만으로는 뭔가 빠지는 게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었어요. 브뤼셀 회의실 1400대 688 한국 지하시설 93% 자동화 공차 편차 12% 시험장 해무와 강풍 4초 지연과 복구 46시간 100% 취소.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성능을 구매한 것이 아니다. 시간을 구매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수만 명의 생명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공식 보고서 문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31년 동안 제가 쓴 보고서 중에서 이 문장이 가장 정확한 문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치보다 더 정확한 문장이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흘 뒤 나토 조달 표준 개정안 검토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서 운용된 체계를 나토 통합방공망 표준 후보로 등록하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결과를 적었습니다. 수첩에요. 나토 통합방공망 표준 후보 등록. 날짜. 그게 다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성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를 들었냐고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감사하다고요. 처음부터 데이터만 보고 판단해줘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데이터가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왜냐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 브뤼셀 회의실에서 제가 그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밀어 넣었을 때 순수하게 데이터만 본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아무리 데이터주의자라고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쪽을 일부러 꺼내 드는 데는 뭔가 작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박성준 씨에게 말했어요. 데이터가 먼저였다고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만든 건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어요. 며칠 뒤 미국 내부에서 조달 자문 관련 이해충돌 조사가 착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코번 씨 이름이 포함된 조사였어요. 저는 그 소식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브뤼셀 거리를 걸었어요.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생강이 아니라 센 강처럼 흐르는 브뤼셀의 작은 운하 옆을 걸었어요. 밤이었고 조용했고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처음에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방산 체계 연구를 하면서 이름은 알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가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방산 체계 수준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하 생산 시설에서 제가 직접 캘리퍼스로 잰 수치가 말해줬어요. 20년을 쌓은 시스템이 말해줬죠. 46시간이 말해줬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그냥 묵묵히 다듬어온 거였습니다. 불량률 그래프가 2년 동안 낮고 평평하게 유지된 것처럼요. 소란스럽지 않게 그냥 정확하게요. 저는 운하 옆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요. 저는 그걸 보면서 20년, 30년 전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지하 시설을 다듬었을지 생각했어요. 누군가 알아줘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언젠가 쓰일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을 위해 준비한 거였겠죠. 그 준비가 46시간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46시간이 수만 명의 시간이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브뤼셀 밤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 앉아 있었고 자전거가 지나갔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이 도시가 조용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20년짜리 준비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나라는 떠들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준비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합니다. 46시간으로 100%로 취소로요. 저는 감리 경력 31년 동안 수많은 체계를 봤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과대평가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처럼 숫자가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는 성능을 구매한 것이 아니다. 시간을 구매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수만 명의 생명이었다. 그 문장을 쓴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깊이 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의 조용한 준비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